안녕하세요. 북한의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금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은 병상 위에서 후계자를 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고 그 공백을 노리는 자들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1비서로 불리는 실세 인물 정체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오늘부터 저희는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김여정과 김주애의 대결, 여기에 끼어든 권력층 자녀들 그리고 제1비서 직책을 이용해 조용히 권력의 정중앙에 앉은 한 남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직접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 회의 문건을 정리하고 김정은 건강 상태를 눈앞에서 본 전직 조직 지도부 간부의 육성을 통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박성민입니다.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사람입니다. 김정일 시절부터 김정은 집권기까지 권력의 중심에서 수많은 숙청을 목격하고 정리한 사람이죠. 그런 제가 2024년 가을 결국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1비서 그 직책이 갑자기 신설된 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요. 2021년 김정은은 당 총비서 자리에 오른 직후 제1비서라는 생소한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총비서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를 맡은 인물은 조용한 실세로 불리는 조용원.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과거 처형 대상 명단을 작성할 때 늘 김정은 곁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1비서가 된 뒤 그는 회의석상에서 점점 김정은 대신 발언하기 시작했고 고위 간부 인사 역시 그의 손에서 결정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김여정도 그 앞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2023년 말 김정은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오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심장질환 재발 소문, 급격한 체중 증가, 공식 석상에서의 휘청이는 걸음걸이 모두 내부 문건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자리를 오래 비우기 시작하자 조용원 제1비서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잠시 대리하게 됐고 그때부터 북한의 권력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김여정과 김정은 직계가 중심이 된 혈통 파벌 그리고 조용원을 중심으로 한권력 기술관 파벌. 이 두 세력이 지금 평양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칼날처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 그리고 끝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처음 들려온 건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양중앙당 보위실 별관 3층에서 내부 문건을 검열하고 있었어요. 동무 김정은 동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뇌의 혈전까지. 귓가에 꽂히는 동료의 속삭임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문서를 넘겼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당 간부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치국 회의가 돌연 연기되었고 그 자리를 지키던 간부들의 표정은 극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용원이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김정은 옆을 지키던 그가 그날따라 유난히 당당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후계자 행세를 하는 걸까? 그때부터였어요. 평양 고위층 사이에선 제1비서 조용원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확인한 내부 전자문건에는 총비서 유고 시 제1비서 직무대행 가능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실질 후계 체제가 벌써 가동되고 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당장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바로 위기의 서막이었어요. 누가 김정은의 자리를 넘볼지 누가 숙청될지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에 다들 서 있었죠. 심지어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조용원의 충성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김정은의 회복을 믿는 척할지, 누가 더 열심히 조용원에게 줄을 댈지가 눈에 보일 만큼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충성은 무엇이고 생존은 무엇인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침묵만이 저의 유일한 무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졌다는 사실은 해외에선 이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정작 내부 고위 간부들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지도자, 동지는 잠시 휴양 중이라는 거짓말만 듣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이 체제가 계속되어야 하나요?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해 10월 평양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숨막히는 기운이 감돌았어요. 거리에는 비표 없이 돌아다니는 차량이 없었고 주말마다 열리던 대규모 회의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의 중심에 조용원이 있었어요. 그는 김정은이 쓰러진 직후부터 마치 예정된 움직임처럼 정치국 회의 석상, 중앙군사위원회, 당조직 지도부를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직함은 여전히 제1비서였지만 그의 발언은 실질적인 총비서 수준이었죠. 저는 검열 문건 중에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 권한 확대에 관한 비공개 내부 합의서를 직접 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비서 유고 시 제1비서는 직무대행을 넘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비상상황의 하남. 그 순간 머릿속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미 김정은 없는 체제가 내부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원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조직지도부 부부장 시절부터 최고존엄의 칼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잔혹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죠. 그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수많은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 기록들은 저 같은 검열관조차 열람할 수 없는 별도 코드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의 권력이 공포 위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대 위에 서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참에 체제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 조용원이 있기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들이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김정은을 걱정하면서도 조용원의 질서가 주는 안정감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권력은 한 사람의 정통성보다 불안정한 현실 속의 질서에 더 기대고 있다는 걸요. 그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심지어 김여정조차 조용원과의 거리를 조율하고 있다는 은밀한 문서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어요. 김여정 동지는 제1비서 동지와의 연속보고 체계 구축에 협조 중이며 필요시 정무국 내권한 일부를 위임할 예정임. 그건 사실상 후계 경쟁이 끝났다는 선언 같았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한 손에는 피 묻은 붉은 인장을 들고 조용원이 당 청사에 앉아 조용히 말하는 꿈이었어요. 이제 이 체제는 내가 지킨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그날은 2024년 3월 초 늦겨울의 바람이 아직 매서운 시기였어요. 평양 시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대남 선전 라디오 방송도 그날따라 단조로운 멘트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3시 15분 갑자기 모든 내부 통신망이 청색 경계로 격상됐어요. 중앙당 전산망에는 단 2글자가 떴습니다. 복귀. 처음엔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 돌아왔구나 하는 정도로만 해석됐죠. 그런데 5분 뒤 제 책상 위로 최고급 문건 하나가 급히 인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수신 대상은 당 출판사 검열국 전 간부 전원 그리고 1호 사진 관리실. 파일명 총비서 동지공개 활동 사진 요청.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였어요. 하루 뒤 노동신문 일면에는 산업 현장 시찰 중인 김정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검은 인민복 약간 살이 빠진 얼굴 하지만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한 그 눈빛은 죽음을 넘긴 사람의 것이었어요. 전율이 올랐어요. 권력의 축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조용원이 바로 그 다음 날 모든 공식 일정을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졌고 그의 권력도 마치 환영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조용원이 미리 도주했다고 수군댔고 다른 일부는 김여정이 그를 고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봤던 한 내부 메모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 일비서 동지의 권한 확장,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셨으며 조속한 당질서 재정비를 지시하셨음. 그날 이후 평양은 다시 숨을 죽였어요. 다시 김정은 중심의 체계로 회귀했지만 그 누구도 예전처럼 충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돌아왔지만 공포와 의심은 이미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죠. 조용원의 권력이 꺾이는 순간 동시에 많은 이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이어갔지만 내 주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죠. 회의에서 내 자리 옆에 앉던 동료가 사라졌고 회의 자료는 전보다 늦게 일부는 아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내 곁에서 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기밀문건 열람 권한도 갑자기 조정됐습니다. 보안 강화 차원이라는 말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나를 중심으로 벽이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 간부 몇몇은 아예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조심히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USB와 수첩, 손때 묻은 필기도구들이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녀간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지 않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잠들지 못한 밤, 저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지 왜?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중앙당의 또 다른 중견 간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죠. 그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김정은 건강 관련 문건을 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로 표적이 된 게 아니라 선택된 희생양이라는 뜻이구나. 다음 날 중앙당 청사내 보위부 감시부서에 들러야 한다는 호출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줄이 조여오는구나 직감했습니다. 출근길 구두 안이 땀으로 젖고 양말이 불편하게 말려 들어갔지만 고쳐 신을 틈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복도 끝 회의실 문을 열자 낯선 인물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민 동무 앉으시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교묘했죠. 당시 회의 문건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어? 혹시 외부의 문건? 내용 일부를 언급한 적은 없어. 요즘 들어 연락이 잦아진 사람은? 질문을 던지며 그들은 제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의가 아니었어요. 신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청사 계단에서 아찔하게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 목덜미엔 확실히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었죠. 이 체제에서 의심은 곧 죄입니다. 죄는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의심받는 순간 인생은 꺾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눈앞에 놓인 건 책상도 문건도 아닌 시간이었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보위부의 마지막 호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내 존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준비할 때가 온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도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먼저 평양 외곽에 사는 먼 친척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밀수와 중국과의 무역에 엮인 인물로 국경 쪽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아내가 한 해 치료를 받아야 하니 며칠 쉬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내는 허리에 천을 두르고 병약한 척 연기했고 저는 이따금 헛기침을 하며 경계 초소를 통과했죠.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병든 사람 곁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회령은 북한에서도 가장 첨예한 국경감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두만강은 바로 눈앞이었지만 건너기까지의 거리는 마치 천리 같았습니다. 친척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는 말이 적고 눈빛이 매서운 남자였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한참 멀다는 말에 우리 부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택은 지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우리는 어둠에 숨듯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따라 이어진 철조망 구간 중 취약한 구역을 찾아 조심스레 몸을 낮췄습니다. 강은 얕았지만 발밑에 자갈과 지늙은 우리를 붙잡으려 했죠.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브로커는 손을 번쩍 들어 멈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군인들이 보초를 도는 시간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는 멀어졌고 우리는 다시 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아내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겨우 반대편 둑에 도착했죠.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 자유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넘었다 우리, 정말 넘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섰다는 것은 또 다른 생존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중국에 들어온 첫날 밤, 우리는 브로커의 트럭 짐칸에 숨어 6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간판들은 모두 낯선 글자였지만 그 낯설미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중개인은 한족이 아닌 조선족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다음 주에 남쪽으로 옮겨야 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뒤 브로커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엔 낯선 차량들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새벽에 조선족 여성이 우릴 깨워 작은 봉고차에 태웠고 우리는 운남성 접경 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여정은 탈진의 연속이었고 어떤 날은 산을 넘고 어떤 날은 강가에서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죠. 어느 날 밤 우리는 국경 근처에서 다시 한번 밀고를 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동 중 만난 또 다른 탈북자, 가족이 중국인 브로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발목이 부어오르고 아내는 숨이 가쁘다며 주저앉기도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곧 도착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라오스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고 그곳 난민 캠프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외교관의 얼굴을 마주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았구나, 우린 살아있는 거구나. 얼마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 위로 펼쳐진 그 넓은 하늘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누구도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하철 소리, 마트 진열대, 따뜻한 밤 냄새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해졌습니다. 우린 지금 서울 외곽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에요. 아내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저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하루하루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다큐멘터리 촬영이나 간담회에 불려가 탈북자로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탈북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엔 또 다른 박성민이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정의를 믿는 사람,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알고 싶은 사람 말이에요. 언젠가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탈북하셨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살고 싶어서요. 숨막히는 체제 속에서 죽지 않고 진짜 나로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살아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권력의 민낯과 그 안에서 벌어진 후계 전쟁의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 목숨을 건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박성민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말할 수 없고 의심만 받아도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신해 말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양정보통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